박순자님 보호자드시죠? 지금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심각하십니다.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어머니, 제발 그냥 이대로 조용히 가세요. 한밤중 거실 소파에는 남편 이동훈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습니다. 그때 아내 최미영의 휴대폰이 차가운 어둠을 가르며 울립니다. 발신자는 오호대학병원 응급센터. 박순자님 보호자 되시죠? 지금 교통사고로 뇌출혈이 심각하십니다. 당장 병원으로 오셔야. 수화기 너머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미영은 남편을 힐끗 쳐다봅니다. 그녀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누릅니다. 휴대폰은 방해 금지 모드로 바뀌고 거실은 다시 깊은 정적에 휩싸입니다. 어머니, 제발. 그냥 이대로 조용히 가세요. 평생을 헌신한 시어머니가 차가운 길 위에서 사경을 헤매는 순간 며느리는 왜 악마와도 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때로 인간의 탐욕은 가장 따뜻해야 할 인연의 끈마저 끊어냅니다. 380억 원의 재산을 둘러싼 한 가족의 이 비극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무너져 내린 그날 장례식이 끝난 지 불과 열흘째 되던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한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72살의 박순자 여사는 낡은 여행 가방 손잡이를 꼭 쥐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지 겨우 열흘째 되는 아침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에게 바쳤지만 그녀의 손에 남은 것은 40년 전 시집 올 때 가져왔던 것과 똑같은 손때 묻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싸늘한 아침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며느리 최미영이 팔짱을 낀 채 날카로운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짐 다 챙기셨어요. 10시에 청소 용역 업체 사람들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나가주셔야 저희도 정리를 하죠.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시아버지를 잃은 슬픔이나 시어머니에 대한 연민 따위는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오직 귀찮음과 조급함만이 묻어났습니다. 순자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 이동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내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더니 오늘도 제 방에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전 변호사가 집을 방문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유언장을 낭독하는 자리였습니다. 싸구려 양복을 입은 변호사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유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고인께서는 명의로 된 송파구의 40평 아파트를 포함한 전 재산을 외아들 이동훈 씨에게 단독으로 상속한다. 순자 여사는 그 순간 며느리 미영의 얼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미영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애써 기쁨을 감추려는 그 표정을 순자 여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변호사가 헛기침을 하며 마지막 구절을 읽었습니다. 아내 박순자 씨에게는 현금 3천만 원을 상속한다. 3천만 원. 40년이 넘는 세월을 남편의 병수발과 자식 뒷바라지로 보낸 대가였습니다. 그 돈으로는 서울 변두리에 작은 전세방 하나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동우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어머니께 이러시면 안 된다고 말 한마디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며느리 미영이 구겨진 전단지 한 장을 순자 여사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형편이 넉넉한 게 아니라서요.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여기가 보증금도 싸고 괜찮더라고요. 순자 여사의 눈길이 전단지로 향했습니다. 초역세권 고시원 보증금 100에 월 30 즉시 입주 가능. 햇빛도 들지 않는 반지하 방, 좁은 창문에는 쇠창살이 밝혀 있었습니다.
교도소 감방과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나더러 여기서 살라는 거니 순자 여사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미영은 뭐가 그리 당당한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도 요즘 노인네들 혼자 사는 게 유행이라잖아요. 그게 속 편하시죠? 저희가 첫 달 월세는 특별히 내드릴게요. 노인네라는 단어가 순자 여사의 가슴에 비수처럼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 집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동훈을 낳아 길렀고 며느리가 직장 다닌다는 핑계로 내팽개친 손자 이민우까지 제 손으로 키웠습니다. 내가 이 집을 위해 평생을 바쳤다. 내 아들 민우 내 손으로 다 키웠어. 순자 여사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미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유 어머니, 그런 옛날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헌신,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알아줘요. 돈이 최고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이 집은 남편 명이 아니 제 명이나 다름없어요. 어머니 방은 민우 공부방으로 써야겠어요. 애가 3학년인데 자기 방도 없는 게 말이 돼요. 그때였습니다. 닫힌 방문이 열리고 아들 동훈이 퀭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엄마, 미영이 말이 우리도 힘들어.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빚도 좀 졌고. 순자 여사는 그 말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알았습니다. 남편의 병원비는 그녀가 30년간 꼬박꼬박 부었던 생명보험에서 전부 처리되었습니다. 빚이 있다면 그것은 명품 가방을 사느라 카드빚에 시달리는 며느리 미영의 몫일터였습니다. 순자 여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됐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여행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 작은 방에서 8살 손자 민우가 울면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가지마, 할머니 나랑 같이 살아. 아이가 순자 여사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미영이 달려와 민우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이민우 방에 안 들어가, 할머니 바쁘시다고 했지. 아이의 가느다란 팔에 금세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순자 여사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는 그 붉은 자국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며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나간다. 미영아, 너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니? 며느리 미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후회요? 제가 왜요? 늙은 시어머니 쫓아내서 속이 다 시원한데요. 얼른 가세요. 택시 기다리기도 지겹네요. 순자 여사는 아무 대답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 선 그녀는 닫힌 현관문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안에서는 벌써부터 청소업체 사람들이 들이닥칠 준비를 하는 듯 소란스러웠습니다. 순자 여사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에 도착한 그녀는 아파트 정문을 망설임 없이 걸어나갔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그녀의 입가에 머문 그 수수께끼 같은 미소의 의미를 며느리 미영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선 박순자 여사는 며느리가 잡아준 택시를 그대로 지나쳤습니다. 손에 구겨진 고시원 전단지가 바람에 날아가려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찢어 길가의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대로변으로 나가 검은색 고급 모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늙은 운전기사가 백미러로 그녀의 초라한 행색과 낡은 가방을 한번 훑어보았지만 순자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기사님, 한남동 하이팰리스 타워로 가주세요. 기사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하이팰리스 타워.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주상복합 아파트 중 하나이자 재벌 회장님들이나 톱스타들만 산다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기사는 더 묻지 않고 묵묵히 운전대를 돌렸습니다. 차가 송파구의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한강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40년을 살아온 동네가 멀어졌지만 순자 여사의 눈에는 아쉬움이나 미련이 조금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 말로만 듣던 거대한 성체 같은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1층 로비는 호텔을 방불케 했습니다. 택시가 멈추자 제복을 입은 도어맨이 달려와 문을 열고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박순자 여사님 오셨습니까? 며느리 미영이나 아들 동훈이 왔다면 절대 마주할 수 없는 환대였습니다. 그들은 방문객 명단에 이름을 적고 신분증을 맡겨야 했겠지만 순자 여사는 이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도어맨에게 맡기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오직 펜트하우스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는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엘리베이터였습니다. 77층 최상층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미끄러져 올라갔습니다. 띵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순자 여사만의 개인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800평이 넘는 거실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자체로 압도적이었습니다. 3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전경과 한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바닥은 눈처럼 하얀 대리석이었고 천장은 일반 아파트의 3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다. 순자 여사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천천히 거실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45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 평생 무뚝뚝하기만 했던 농부 아버지가 그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낡은 괴짝에서 꺼낸 것은 빛바랜 통장이었습니다. 순자야, 1,500만 원이다. 1980년대 초 강북에 작은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거금이었습니다. 이건 내 서방한테도 시부모한테도 절대 말하지 마라. 이건 내 딸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살다가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거든 그때 꺼내 쓰거라. 알겠냐? 아버지는 그 말을 남기고 끝내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 몰래 경제신문을 읽었습니다. 아들 동훈을 업고 도서관을 드나들며 부동산 관련 서적을 모조리 독파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바람이라도 난 줄 알고 의심했지만 그녀가 도서관에서 밑줄 그어가며 읽는 책이 토지개발법이나 도시계획론이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여자가 감히 어디서 투자를 논해 썩어빠진 생각 집어치우고 밥이나 해라고 소리칠 때 그녀는 묵묵히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에게 받은 돈으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경기도 외곽의 황무지 땅 문서를 이불 밑에 숨겼습니다. 그녀의 투자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땅값이 오르면 팔고 더 넓은 땅을 샀습니다. 10년마다 한 필지씩 그녀의 비밀 땅은 5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그 황무지들이 신도시 개발 부지로 지정되면서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땅을 처분했고 세금을 다 제하고도 380억 원이라는 현금을 손에 쥐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이 펜트하우스를 남편과 함께 노후에 살 생각으로 매입했습니다. 매매가 80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코로나에 걸려 몸이 쇠약해졌고 이 호화로운 집에 살아보지도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순자 여사는 텅 빈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그녀는 낡은 가방에서 최신형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미영은 그녀가 이 집 폴더폰만 쓰는 줄 알았지만 그것은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그녀는 익숙하게 증권 앱을 열었습니다. 예수금 잔액 30, 215, 450 영원. 그래 미영아, 나 고시원 안 간다. 순자 여사는 미리 준비해둔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내 마셨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45년간 참아왔던 울분과 서름이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펜트하우스에 입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대한민국은 한 70대 노인의 충격적인 투자 성공 신화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380억 신데렐라 할머니 경단녀의 40년 존버 투자 등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포털 사이트를 도배했습니다. 한 지상파 방송국의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박순자 여사를 스튜디오로 모시는데 성공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을 끌고 아파트에서 쫓겨났던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단정하게 쪽진 머리 값비싸 보이지는 않지만 기품이 흐르는 실크 블라우스를 입은 순자 여사는 수십억 원대 자산가라기보다는 인자하고 현명한 대학 교수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45년 전 아버지에게서 받은 1,5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한 이야기, 남편의 멸시 속에서 아들을 업고 도서관을 드나들며 경제를 독학한 이야기, 그리고 40년간 아무도 모르게 자신만의 비밀을 지켜온 과정을 담담하게 풀어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시대를 잘못 만난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서름과 그것을 이겨낸 자의 단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시각 송파구의 낡은 아파트. 최미영과 이동우는 거실 바닥에 앉아 배달시킨 족발을 뜯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를 쫓아낸 뒤로 집안은 해방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영은 남편 몰래 마이너스 통장으로 주문한 새 명품백을 거실에 늘어놓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 이제야 좀 숨통이 트이네. 당신 어머니 방은 그냥 드레스룸으로 쓸까? 민우 방은 이미 있으니까. 동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바로 그때 텔레비전 화면이 바뀌며 익숙한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40년간의 투자로 380억 원대의 자산을 일군 박순자 여사의 미영의 손에 들려있던 족발 뼈다귀가 탁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동우는 입에 머금고 있던 소주를 그대로 뿜어낼 뻔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분명 그들이 열흘 전 고시원으로 쫓아낸 어머니 박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시원이 아닌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초호화 펜트하우스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380억 미영의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가 싶더니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동훈 저거 뭐야? 저거 우리 엄마 맞아. 저 늙은이가 우리한테 사기를 쳐. 380억, 저 돈이 다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3천만 원 고시원. 미영은 거의 발작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우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엄마가. 미영의 눈은 충격에서 벗어나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탐욕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저게 다 우리 돈이었어. 당신이 장남이잖아. 저 돈은 당연히 우리 거야. 저 늙은 여우한테 속았어. 당장 가. 미영은 겉옷을 챙길 겨를도 없이 동훈의 팔을 잡아 끌고 현관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380억. 그 숫자가 두 사람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다음 날 하이팰리스 타워 1층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켜요. 나 이 집 아들이야. 우리 엄마 만나러 왔다고 동훈이 보안 요원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올려보내세요. 라는 순자 여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펜트하우스 현관에 들어선 순간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송파구 아파트 전체를 팔아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바닥.
그 위압감에 눌려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거실 안쪽에서 순자 여사가 차를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미영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와락 달려들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미영은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순자 여사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하신 줄도 모르고 저희가 어머니를 그런 누추한 곳으로 보내려 하다니. 흑흑. 어머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내 이동훈도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옆에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저희가 다시 모실게요. 네, 제발. 민우가 할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요. 순자 여사는 자신을 붙잡은 며느리의 손을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쇼는 끝났니? 미영의 울음소리가 순간 뚝 그쳤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눈물은 사라지고 당혹감과 분노가 스쳤습니다. 순자 여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날 모시겠다고, 아니 380억을 모시겠다는 거겠지. 너희가 날 찾아온 건 돈 때문이잖아. 전곡을 찔린 미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희는 정말... 순자 여사가 말을 잘랐습니다. 나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결국 두 사람은 보안 요원에게 양팔이 붙잡혀 쫓겨나듯 펜트하우스를 나와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미영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 늙은이가 저 돈을 다 갖고 가만 안 둬. 절대로. 아파트로 돌아오는 차 앞 미영은 독사 같은 눈빛으로 동훈을 쏘아보았습니다. 당신 잘 생각해봐. 당신 어머니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 말도 안 하고 며칠 전 일도 기억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다 저 큰 재산 누가 옆에서 사기라도 치면 어떻게 우리가 지켜드려야 할 거 아니야. 동훈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미영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당장 변호사 알아봐.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재산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성년 후견인 신청을 하는 거야. 우리가 어머니의 법적 보호자가 되는 거지. 우리가 어머니를 보호해야겠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보호라는 말은 사실상 감금과 착취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최미영의 계획은 신속하게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그녀가 선임한 변호사는 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청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아들 이동훈은 서류에 도장을 찍는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였지만 아내의 도끼 서린 협박에 결국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이동훈 씨,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저 돈이 380억이야. 저 돈이면 우리 민우 유학 보내고 당신 평생 일 안 하고 살아도 돼. 지금 저 늙은이가 제정신이 아니어서 사기당하면 어떡할 건데. 우리가 지키는 거야. 지키는 거. 그 보호라는 가면에 속아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그 거액의 재산에 눈이 먼 것인지 동훈은 결국 아내의 범죄에 동참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법원의 명령에 따라 박순자 여사는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아들 부부와 함께 지정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미영은 자신이 매수한 변호사와 함께 상담실 박복도에 서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제발 제발 LTSD 노인성 치매 촉이라도 나와라. 뭐라도 좋으니까. 1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감정이 끝나고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들고 나왔고 미영이 가장 먼저 달려나갔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많이 안 좋으시죠? 당장 입원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의사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미영을 한번 쳐다보고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놀라실 것 없습니다. 미영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역시, 그렇죠. 그러나 의사의 다음 말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네, 놀랄 만큼 정상입니다. 아니,
정상을 넘어서서 제가 본 70대 환자분 중에 인지능력, 기억력, 판단력이 가장 뛰어나십니다. 검사 결과 IQ가 123으로 측정되셨습니다. 웬만한 30대보다도 명석하시네요. 법원에 제출할 소견서는 이미 작성해 두었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미영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본 순자 여사가 조용히 아들 부부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귓가에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내가 말했지, 후회할 거라고.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미영은 닥치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졌습니다. 말이 돼, 늙은이가 무슨 IQ가 123이야. 사기야. 저 의사놈도 한패야. 동우는 지쳤다는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만해. 엄마가 정상이시라잖아. 다행인 거 아니야. 다행. 지금 다행이라는 말이 나와 380억이 눈앞에서 날아갔는데 미영이 악을 쓰며 소리치는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왼수 같은 오빠였습니다. 아, 왜 또 미영이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귀를 찢는 듯한 오빠의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최미영, 너 당장 돈 못 구해 오늘까지 1억 못 막으면 나 사채업자들한테 죽어. 네가 어떻게 좀 해보라며. 내 시어머니 돈 많다며 빨리 좀 해봐. 동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신 무슨 소리야? 미영은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녀의 오빠가 사업을 한다며 덤볐다가 거액의 사기를 당했고 그 빚이 사채까지 겹쳐 10억 원으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미영이 그토록 돈에 집착했던 이유,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남편의 유산을 탐냈던 진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미영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을 넘어선 기괴한 평온함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박순자가 없어져야 한다. 저 늙은이가 사고로라도 죽는다면 모든 재산은 법적 상속자인 아들 이동훈 바로 내 남편에게 돌아온다. 미영은 방으로 들어가 며칠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둔 흥신소 심부름센터 브로커에게 조용히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 처리가 확실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얼마든지. 다음 날 순자 여사는 오랜만에 되찾은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펜트하우스 근처의 고급 상가를 둘러보며 손자 민우에게 사줄 장난감을 고른 참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횡단보도 앞에 선 그녀는 초록불이 켜지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번호판을 검게 칠한 낡은 트럭 한 대가 미친 듯이 경적을 울리며 신호를 무시한 채 그녀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끼익,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순자 여사의 몸이 낙엽처럼 공중으로 떠올랐다가 아스팔트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트럭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달아났습니다. 같은 시각 미영은 아파트 소파에 앉아 손톱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미영 씨 되십니까? 여기는 오오대학병원 응급센터입니다. 박순자 환자분, 보호자분 맞으시죠? 미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환자분께서 방금 큰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이쪽으로 이송 중이십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뇌출혈이 의심됩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소화기 너머의 다급한 목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미영의 입꼬리가 섬뜩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고 슬픈 목소리를 흉내냈습니다. 네네, 어머니가, 어머나, 세상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제 남편이랑요. 미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옆에서 술에 취해 골아떨어진 남편 동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아내가 저지른 성년 후견인 소동의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낮부터 술을 퍼마신 참이었습니다. 미영은 씩 웃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망설임 없이 방해 금지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병원에서 오는 모든 전화가 차단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편안하게 몸을 기댔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오는 부재중 전화가 쌓여갈수록 어머니가 죽을 확률은 높아질 테니까요. 다음 날 새벽 이동우는 지독한 숙취와 함께 거실 소파에서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곁에는 아내 최미영이 깊이 잠들어 있었고 거실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다가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스마트폰을 보았습니다. 화면은 부재중 전화 28통, 수신 문자 15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모두 오호대학병원 응급센터였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가 황급히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미영아 일어나봐. 병원에서 전화가. 최미영은 짜증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아, 왜 소리야. 시끄럽게. 병원 엄마한테 무슨 일 있나 봐. 동훈이 절규하듯 외치자 미영은 그제야 못 이기는 척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폰을 확인하는 척하더니 이미 방해 금지 모드를 풀어둔 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나, 나도 전화가 와 있었네. 나 어제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잤나 봐. 그녀의 연기는 완벽했지만 동우는 이미 아내의 거짓말을 따질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는 외투를 걸치고 미친 듯이 현관을 뛰쳐나갔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이동우는 유리창 너머로 붕대에 감겨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어머니를 보며 망연자실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뇌출혈이 너무 심각합니다. 뺑소니 트럭에 정면으로 부딪힌 것 같습니다. 수술은 마쳤지만 의식을 회복하실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동훈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그때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어젯밤에 아내분 최미영님과 통화가 되었는데 왜 이제야 오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애타게 전화를 드렸는지. 동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 통화가 됐다고요. 제 아내가 전화를 받았다고요. 네, 어젯밤 10시쯤에요. 분명 지금 당장 가겠다고 하셨는데. 간호사의 무심한 한마디에 동우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을 속이고 잠을 잤던 것입니다. 왜 순간 2년 전 아버지의 장례식 날이 섬광처럼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때도 아버지는 거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집에는 미영과 단둘이 있었습니다. 미영은 119에 신고하기는 했지만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놀라서 정신이 없었다고 울부짖었지만 구급대원은 신고가 30분만 빨랐어도 돕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당시 동우는 아내의 슬픔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환자실 앞에서 죽어가는 어머니를 보며 아내의 그날 밤 행동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끔찍한 의혹이 뱀처럼 그의 심장을 휘감았습니다. 동우는 떨리는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병원 지하 1층의 의무 기록실이었습니다. 2년 전, 제 아버지 김철수 씨. 그날 응급 기록 전부 떼어주세요. 서류를 받아든 동훈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기록은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아버지 김철수 심근경색 추정 시각 오전 10시 0분, 119 최초 신고 접수 시각
오전 11시 2분 신고자 최미영 1시간 2분. 아내는 쓰러진 남편을 1시간 2분 동안이나 방치했던 것입니다. 골든타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동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미영이 어떻게 그 5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챙겼는지, 그리고 그 돈이 왜 그렇게 빨리 사라졌는지 그녀의 오빠 빚을 갚는 데 쓰였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이었습니다. 동우는 복도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자신은 괴물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동우는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병원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아내 미영은 단 한 번도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일째 되는 날 새벽 기적처럼 박순자 여사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 동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순자 여사는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동훈아, 울지 마라. 순자 여사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서재, 2번째 서랍, 비밀번호, 내 생일이다. 동훈은 어리둥절했지만 어머니의 말대로 펜트하우스로 달려갔습니다. 서재 서랍 속 금고에는 두꺼운 파일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동훈은 그 자리에서 파일첩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최미영에 대한 3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 불륜. 미영이 3년 전부터 오빠의 사업 파트너라는 남자와 호텔을 드나드는 사진이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파일, 문서 위조. 미영이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몰래 파내어 펜트하우스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려다 실패한 정황 증거 인근 도장각에 CCTV 위조된 서류 사본. 세 번째 파일, 아동학대. 손자 민우의 팔과 등에 멍이 든 사진들. 미영이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동훈의 손이 가장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미영이 낯선 남자 조선족 브로커를 만나 돈 봉투를 건네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어머니를 쳤던 트럭 운전기사로 뺑소니 사건 현장 CCTV에 흐릿하게 찍힌 그 인상착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머니는 이미 3년 전부터 며느리의 외도를 눈치채고 아들인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밝혀야 할 때를 대비해 홀로 이 모든 증거를 모아왔던 것입니다. 교통사고조차 그녀의 계획 안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동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나약하고 우유부단했던 아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파일첩을 든 그의 눈에는 지옥에서라도 기어나와 복수를 하겠다는 서늘한 분노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하시던 날 박순자 여사는 아들 이동훈의 부축을 받으며 2년 만에 처음으로 펜트하우스 현관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차를 타고 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바로 송파구의 낡은 아파트 동훈이 살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동훈은 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 최미영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나타난 남편과 죽은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자 그녀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어머니는 미영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우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거실 한가운데 세워두고 아내를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짐 싸, 30분 줄게.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짐을 싸라니 무슨 소리야. 동우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서재에서 가져온 두꺼운 파일첩을 거실 테이블 위에 집어 던졌습니다.
차르륵 수백 장의 사진과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낯선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미영의 사진, 어머니의 인감도장을 위조하려던 증거 서류들, 그리고 이게 뭐야? 미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아들 민우의 팔과 등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멍자국 사진들을 발견했습니다. 당신 우리 아들한테 손을 댔더군. 그것도 상습적으로. 동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미영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야, 그건 애가 말을 안 들어서. 훈육 차원에서. 훈육. 이게 훈육이야. 동훈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사진 한 장을 집어들어 미영의 얼굴 앞에 내밀었습니다. 미영이 낯선 조선족 브로커를 만나 돈 봉투를 건네는 사진이었습니다. 난 모르는 사람이야. 저게 뭔데. 시치미 떼지 마. 동우는 아내의 마지막 발악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이 청부한 그 트럭 운전사 어제 국경에서 체포됐어. 당신한테 돈 받은 계좌 내역까지 전부 확보됐고, 당신이 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증거 여기 다 있어. 미영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동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오빠 빚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어. 한 번만. 우리 민우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그녀가 민우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동훈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며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더러운 입으로 민우 이름 들먹이지 마. 그리고 아버지, 2년 전 아버지 쓰러지셨을 때 당신 1시간 2분 동안 신고를 안 했더군.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기다린 거겠지. 미영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동우는 그런 아내를 외면한 채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께 다가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휴대폰을 꺼내 112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살인교사 및 존속살해, 미수 현행범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내범인은 지금 제 아내입니다. 여기 저희 집입니다. 그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최미영은 살인교사 존속 살해 미수 아동, 학대 사문서 위조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에 가까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의 오빠 역시 사기 및 범죄 공모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한남동 하이팰리스 타워 펜트하우스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9살이 된 민우가 책가방을 맨 채 달려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학교 다녀왔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환한 미소로 손자를 맞이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어? 그 뒤로 이동훈이 장을 봐온 봉투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곁에서 회계와 경영을 배우며 어머니가 설립한 순자 장학재단의 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민우가 좋아하는 갈비찜 해드리려고요. 엄마는 좀 쉬세요. 동훈이 익숙하게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세 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우가 불고기를 한 입 가득 넣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근데 엄마는 이제 어디서 살아? 순간 정적이 흘렀지만 동훈은 더 이상 진실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눈을 바라보며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주 큰 잘못을 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어.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만날 수 없을 거야.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난 아빠랑 할머니만 있으면 돼요. 할머니, 이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순자 여사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45년을 홀로 외롭게 버텨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그녀에게도 진짜 가족이 생겼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발코니에 서서 노을 지는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아들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습니다. 40년간의 기다림은 마침내 가장 완벽한 행복으로 보상받았습니다. 오늘의 긴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가슴에 가장 깊이 남은 장면은 무엇이었습니까? 380억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었을까요? 아니면 며느리의 파렴치한 범죄였을까요?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제는 복수가 아니라 기다림일지도 모릅니다. 아들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묵묵히 모든 것을 준비하며 기다려준 한 어머니의 위대한 인내.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공감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